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과 편파 보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청와 동인 1호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이 차명 보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공개를 주장하고 나서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당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탈출을 위해서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45년 동안 지켜져온 서울 개인택시 3부제 운행이 오늘부터 폐지됩니다. 영업 자율권을 확대해 심야 택시 7,000대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순방에 나섭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을 탑승시키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MBC가 왜곡, 편파 방송을 해온 데다가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MBC는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전용기에 MBC 취재진을 탑승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MBC 측에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방송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MBC는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에 MBC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항공을 통해서라도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얼굴과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말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의견이라던 당의 입장을 하루 만에 바꾼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온전한 추모를 위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유족이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논의조차 없다던 당의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당대표가 뒤집은 겁니다.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용산 소방서를 찾은 이 대표가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동안 소방대원들이 2번이나 긴급 출동하면서 머쓱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해 참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당초부터 품고 있었던 희생자 인권으로 정치적 장사를 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 민주당은 용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법률적 취지에 보면 정부는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협조 안 할 수가 없겠죠. 야당은 특위를 단독 구성해 24일 본회의에서 국조계획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실도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네, 김은혜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사자인 김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김 수석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은혜 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 사건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웃깁니까?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장이 웃겨 보입니까? 대통령실 예산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김 수석에 대한 국회 고발과 경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은혜 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국회 차원에서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야당 의원이 메모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고 따져묻자 어저께 있었던 김은혜, 강승규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잘못에 대한 조치는 다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다음에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 야당 의원들은 김 수석이 대통령 해외 순방 준비를 이유로 운영위에 나오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어디 해외 순방을 준비하느라고 오늘 불출석한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야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김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사적 대화가 무엇인지는 함구했습니다. 김 수석에 대한 여당 내부 기류도 부정적입니다. 영남 출신 중진 의원은 김 수석이 제일 웃기는 사람이라고 지적했고 수도권 출신 초선 의원은 대통령 측근 참모가 대통령과 여당을 제일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던 민주당이 이른바 감사 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 시 국회에 먼저 보고하도록 하고 민간인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여당은 감사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고 내부 회계 검사 및 직무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 직전에 또 요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의결 절차만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감사원 감사를 통제하겠다는 건데 민간인은 주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넣어 퇴임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감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전 정부가 개입된 사건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당은 독립적인 감사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을 위해 방탄용 법안을 또 만들려 하는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허락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실이 지난번 미국 순방길에 있었던 그 비속어 논란, 논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형 논란,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대통령실이 해외 순방에 대해서 조금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난 해외 순방 때 그 비속어 논란, 그 MBC의 비속어 논란 기사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해외 순방의 모든 의미 자체가
훼손되고 실종됐다. 아마 대통령실은 이런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 권력과 언론 간에는 늘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청와대 출입 기자가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엠바고를 깬다든지 말이죠. 이러면은 뭐 몇 주 동안 청와대 기자실 출입 금지 뭐 이런 게 덜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언론은 그 기사 작성과 송고에 있어서 굉장히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기사 언론 보도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더 대통령실도 좀 자신 있게 언론을 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일부 그 취재 편의를 제한하는 것인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더 커질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취재 편의 제한이라든지 법적인 송사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결국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대해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해외 순방 출발부터 결국은 MBC와의 이 비행기에 태워주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큰 기사거리가 될 텐데 예. 좀 불필요한 논란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MBC 측은 이것이 이제 명백한 취재에 대한 제약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대통령실의 이야기로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전용기만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뭐 현지에서 취재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취재의 제약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이 순방 갔을 때는 주요 언론들이 갔고요. 그리고 다른 매체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언론의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 이번에 MBC가 이전에 편파 보도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 안 태워주겠다. 저는 이 딱 기사를 보면서 약간 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좀 안 나오고 좀 웃음이 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또 그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MBC 출신의 홍보수석은 과연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참 재밌다. 예, 그래서 김은혜 수석이 했던 말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전용기에 안 태워주고 그러면 현지에 가서는 취재 편의를 해주겠다. 그런데 과연 그때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원활하게 다른 매체와 동일하게 MBC를 대할까?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예. 충분히 정보나 취재 지원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제공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출발이 감정적인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MBC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러한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가 윤석열 대통령 출범 6개월이 됐고요.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랄지 뭐 민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MBC 사태에 대한 대응도 보면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법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MBC가 우리를 이렇게 나쁘게 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대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인데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법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6개월 동안 보여준 것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이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퇴해야 되겠느냐 이런 대통령실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법적으로 실시비비를 따져서 당신이 개인이 책임을 지시오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달라.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대통령실이 제발 이거를 정치적으로 잘 풀어나가라 이런 주문인데 너무 지나치게 법적으로 따지는 것 이러한 그 국정 운영의 경향이 이번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좀 우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비행기에 태우지 않는 거는 법적 조치는 아니고요. 일종의 대통령실은 정치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실 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해외 순방의 경우에 지난번에 워낙 그 타격이 컸다고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그런 일은 다시는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인 이번에 어떤 그 대통령실의 조치인데 글쎄요. 이것이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는 잘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택과 민주당사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당장 우리 앞마당에서 나가주십시오. 명백한 과잉 수사입니다. 정상실장 혐의와는 하등의 관련도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입니다. 이익공동체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에 빌부터 이재명의 비밀 분모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사에 이어서 이제 국회 본청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이건데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뭐 과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이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국회의원 회관이나 이런 데 다 압수수색 당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거가 민주당에 대한 흠집내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그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당직을 주지 않았습니까? 김용에게는 민주당 부원장, 민주연구원이죠.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은 지금 이제 정무조정실장인가요, 당대표? 예, 당대표죠. 그래서 큰 당직을 맡기다 보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든 거죠. 당직을 주무로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검찰의 수사는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했듯이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과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 가장 최측근인 그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고 또 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렇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모든 결제 라인에 있어서 최종 결제자가 이재명 대표였잖아요. 또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돼 버렸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여야 관계는 굉장히 이제 경색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계속 이제 그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그 이후로 계속 민주당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국정 운영의 성과 없음을 계속 어떤 민주당을 때리면서 얻는 반사익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주당을 당대표 리스크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국민의힘은 그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를 때리기에 급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민생을 이끌어 나가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내용은 하고 있지만 계속 이거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제도 정책의총을 통해서 민생 입법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검찰이 수사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또 이용하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당사를 3번 압수수색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정진상 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고작 뭐 가져간 게 파일 2개라는 거 아닙니까? 검색했던 뭐 기록이랄지요. 로그 기록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진상 실장이 며칠 근무하지도 않은 사무실을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 이런 지금 검찰 방식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데요. 그간에 보면 마치 어떤 북한의 살라미 전술처럼 하나하나 이제 검찰에서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뭐 1억을 받았다, 접대를 수백 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리고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계속 민주당이랄까 이재명 대표 고사 작전 이런 것보다는 그냥 검찰이 검찰답게 수사와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수사와 증거로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수백 번 술자리 했다 이런 거는 다 유동규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 건물에 한 번을 근무했던 2번을 근무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어떤 주요 인물들을 이재명 당대표가 당직을 줘가지고 당에서 근무하게 하고 국회 안에서 근무하게 했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그 장소를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민주당원이어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결국은 국회의원 만들고 당대표를 만들고 또 측근들을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측근들을 당직을 주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국민의힘이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민생과 법안이 중요하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에 관련해서 이제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 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와 여당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이름도 영정도 없는 곳 국화 꽃책에만 지금 분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립니다.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늘 예상을 벗어나는 적이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품고 있었던 희생자 인권으로 정치적 장사를 하기 위한 정해진 수순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부적절한 거다라고 그제 원내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루 만에 이제 당대표가 입장을 좀 바꾼 거긴 한데요. 자,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유족의 동의는 있어야 되겠다고 전제를 했지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당에서는 사실은 그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면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리고 이제 희생자 지금까지 이제 156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명단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한 분 한 분 그 희생자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의 얻은 그 희생자 가족이 아주 제한되어 있고 부분적이라면은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부만 공개하고 일부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어색하고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마침 이 정진상
국무조정실장 최측근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문제를 너무나 그 좀 길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게 아닌가 말이죠.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러면서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당대표 정도 되면 본인의 최측근 아닙니까?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으면 그런 최측근의 여러 가지 행위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경우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이 좀 있어야 되죠. 사실은 억울해도 정말 억울한 상황이어도 대국민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다른 그 문제 제기를 또 꺼내는 거 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좀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말이죠. 저는 그런 마음이 어제 좀 들켰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의 입장이 하루 만에 좀 바뀐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당내에서 뭐 이야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개인적인 뭐 문자 주고받고 이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게 당의 입장도 아니었고요. 뭐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에서 딱히 그런 거를 결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이거를 유족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가 정말 정식으로 조문을 하자. 이런 것을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상황인 전날 것 이제 같고요. 원내대변인께서 네.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내용이었고 당에서는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한 적도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원내대변인 차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 이후에 뭐 다시 이제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 때 당 대표를 비롯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뭐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아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께서 정치적 장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건 아무리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지만 이런 표현을 정말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사 앞에서 정치권만 지금 정치적인 주판화를 튀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권도 똑같이 지금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 정말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다방면에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면 이 참사를 두고도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하는구나, 이득만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좀 안 써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참사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의 얼굴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무 비극이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경기도청에 그 유족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 아이의 얼굴을 두고 정말 추모하고 싶다. 또 이런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유족들의 이런 마음을 정치권이 대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 참모진들이 주고받은 웃기고 있네라는 메시지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김은혜 수석이 눈물을 보이면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다만 이 필담은 운영이나 이태원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자, 김은혜 수석이 이제 국감장에서도 한번 사과를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제 거듭 사과를 했는데 자, 어쨌든 뭐 국감장에서 이루어진 뭐 필담 이게 초유의 일이다. 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저는 그 김은혜 수석이 저 정도 사죄했으면 이제 이 문제는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임위에서의 그 필담 그것은 좀 잘못됐죠. 그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런 문구를 쓰게 됐는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그 이태원 아주 대형 참사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고 답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필담을 나눈다는 거는 잘못됐죠. 또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일단락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아마 뭐 김은혜 수석 경질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좀 지나친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대통령실장도 사과도 했고 국정감장에서 이제 퇴장까지 당했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어제 했었었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은혜 수석의 최고 명언으로 남을 만한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이제 국회 모독이라는 게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하나의 발언이나 행동이 하나로 끝났다, 사과하면 끝나지 않았냐, 더 이상 뭘 하겠냐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쌓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국민들이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정말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없으니 좋다라는 문자랄지 무슨 감사원 사무총장이 해명하겠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뭐 취지다, 뭐 이런 거를 또 수석한테 보내다 들키고 또 그리고 계속 이런 식의 뭐 문자나 발언, 심지어 어떻게 쓰면 좀 너무 우수점 쓰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자기들이 키득키득거리는 일종의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소한 실수지, 사과했으니 끝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정말 이 정부는 국민들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그냥 마이웨이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계속 쌓이다 보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려를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발언의 실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회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생각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국정 운영의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이 차명 보유한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 했는데 이후 돈이 안 오자 정 실장이 직접 김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도 잡았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화천대유와 7개의 천화동인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금 수익은 모두 4,040억 원. 이 가운데 천화동인 1호는 전체의 약 30%인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동안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정진상, 김용, 유동규 3명을 실소유주라고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쯤 정 실장에게 정진상, 김용, 유동규 지분이 30%이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했고 이에 정 실장이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배당금 중 사업 비용을 뺀 428억 원을 천화동인 1호에서 빼내 이들에게 건네려 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자 정 실장이 지난해 2월 직접 김 씨에게 2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논의하면서 대장동 배당금의 3분의 1은 유동규, 3분의 2는 정진상과 김용에게 직접 줘야겠다고 말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업자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고 술집 종업원까지 동원해서 돈 세탁을 했고 돈을 전달할 때는 CCTV를 피하려고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명절 떡값으로 3천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정진상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정 실장의 뇌물 수수 금액은 총 1억 4천만 원.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유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정 실장이 대장동 팀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실장이 지난 2019년 필요한 곳이 있으니 5천만 원 정도 주면 좋겠다고 요구하자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주려고 성남시 정 실장의 아파트로 갔는데 승강기 CCTV를 피하려고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2020년 정 실장에게 3천만 원을 건넬 땐 유 전 본부장 지시를 받은 정민용 변호사가 돈 세탁을 하려고 아는 술집 종업원까지 동원해 현금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2013년 정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은 액수는 700여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사의 칼끝도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이 이제 천화동인 1회 실소유주를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제 세 사람인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저희 보도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1,208억 원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투자를 얼마 했냐면 1억 5천만 원 했어요. 예. 그런데 배당금이 1,208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1,000배를 갖다 번 거죠. 김만배 씨 이름이 만배지만 1,000배 번 건데 그런데 2호, 3호도 김만배 씨 것으로 추정이 돼요. 같은 뭐 누나나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많은 배당금을 받아간 게 2호인데 8,721만 원 투자했는데 1,007억 받아갔어요. 누구냐면 남욱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받아간 게 이제 5,582만 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644억 받아갔어요. 누가 받아갔느냐? 정영학이 받아갔죠. 네.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은 것들이 1호, 2호, 3호 합치면 김만배 씨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을 때 녹취록에서는 이게 누구 거냐 했을 때 뭐 다른 그분 거다라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지만은 검찰 조사 받으면서는 다 내 거다라고 김만배 씨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번에 이제 검찰이 공소장 등에서 밝힌 내용이 그것이 그 1호가 사실은 천화동인 1호는요. 소유주가 법적으로는 김만배가 아니고 화천대유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누구냐? 네. 김만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만배 씨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가 했는데 검찰은 실소유주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이다라고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법원에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진상 실장 어제 뇌물 혐의로 압수수색을 자택과 또 국회, 민주당 사무실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검찰이 1억 4천만 원이 어떤 방법으로 정진상 실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다고 알려졌어요. 예, 일단 보도되는 내용은 조금 전에 그 보도 내용과 같이 1억 4천이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2020년까지 3천, 5천 이렇게 전달됐다는 건데요. 일단은 이게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유동규나 남욱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CCTV를 피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 부분도 그러한 내용이 CCTV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서 전달했다는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진상 실장 본인은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받은 사실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 또 검찰이 밝히는 내용만으로 1억 4천의 뇌물 수수가 있었다고 아직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술만 가지고 검찰이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그게 법원에서 증거로 이제 채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그 물적 증거냐 진술 증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법적으로는 형사법적으로는 이게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진술도 어떤 경우에는 간접 증거에 불과한 경우도 있지만 명확하게 우리 둘이 이야기했는데 언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당사자가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예컨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가 이야기한 게 직접 증거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되는 경우는 세고 셌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유동규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이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런 진술 내용이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술만으로 뇌물죄의 구성이 가능하고 유죄 판결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핵심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일단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진술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에 의해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확보를 하려면 진술 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든가 뭐 간접 증거들이 일관되게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유동규의 진술에 남욱의 진술이 더해진 것뿐인데 둘 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지금 번복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돈이 전달되거나 뭐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8억 정치 자금 문제도 그렇고 전달되는 과정, 돈이 마련되는 과정, 전달의 구체적인 경위, 시점 이런 부분들이 그 직접 증거에 준하는 어떤 증거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이 밝히는 내용만으로는 진술 외에 이것을 확고하게 혐의 입증할 정도의 어떤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네.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나오는 증언들을 좀 보면 네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세세하게 묘사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를 네. 들어 가지고 뭐 지분 30%를 줄 테니까 뭐 필요할 때 써라 뭐 이러다든지 저수지에 넣는 것과 같군요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자 그런 상황의 진술들이 뭐 그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냐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증거 능력 이야기 하셨는데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피고인이 증거 능력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제3자가 있다 없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증명력 부분도 처음에 내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인정하면 증명력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대개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처음 부인하거든요. 부인하다가 이제 인정을 하다가 부인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수지에 넣어둔 것으로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수지는 어떤 곳입니까? 물을 담아두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물은 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저수지는 은행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로 알겠다라고 한 이야기는 그거 내 돈이니까 언제든지 꺼내서 쓰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진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큰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을 때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라는 것도 휴대전화를 던지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정황도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검찰이 설명하는 바대로라고 하면 그런 지시를 받고 던졌다면 증거인멸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내용을 보면 일단 검찰은 그 전화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그 통화 내역이라든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통화한 내역이라든가 시점,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이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걸 지시했다는 게 정확적으로 드러나야 될 텐데 지금 그 나와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정진상 실장은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차분하게 수사에 임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당시에 정진상 실장 외에도 이 실제 구체적인 관련자들 남욱은 아니고 하여간 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자들과도 십수회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의 통화가 이럴 수 있다는 개연성만을 가지고 증거인멸죄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인멸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만이 성립될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는데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당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찾은 게 아니고 경찰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이 확인이 됐죠. 거기에 이제 정진상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유동규 씨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정진상이 대장동 팀한테 어떤 약점 잡혔냐, 정영학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뭐 그다음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초인종에 눌리니까 이걸 갖다가 던져버리라고.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선 그게 새 폰이기 때문에 아까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왜 그거를 갖다가 버리라고 막 그러느냐 했는데 버리라고 하니까 버렸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그 상세하고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건 증거 인멸을 하라고 그 강요를 갖다 한 거니까, 종용을 한 것이니까 이거는 그 지금 정진상 씨가 수뢰죄,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죄, 그다음에 이제 제3자 뇌물죄도 걸릴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거인멸죄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죄. 교사죄. 알겠습니다. 이제 뭐 결국 남은 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다라는 이야기가 뭐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이제 법조계에서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의 내용도 그렇고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지금 1억 4천 뇌물과 이제 몇 가지 부패방지법 등도 그렇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이재명 대표의 직접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관과 적시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수에 등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지금부터 나오는 그 얘기들 400억 원대의 수익 배분 문제의 그 귀착점이 결국에 이재명 대표다. 이 부분에 이제 수사가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김용 부원장이라든가 지금 정진상 실장의 뇌물 관련된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은 실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결국에는 대장동 사건의 실체에 이제 접근을 해서 거기에서 받을 수익을 미리 뇌물로서 부정처사 후 수뢰로 했다는 부분에 대한 확인에 이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부터 일관되게 해온 얘기가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최대 규모의 공공이익 환수를 한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15년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 보장을 뭐 그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기로 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2015년 시점은 아직 이 정도 수입이 나올 거라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자들로서는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 금액을 빼면 오히려 이게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을 상태였거든요. 그때 편하게 저수리에 넘을 테니까 써라,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이익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만들어놓은 시나리오대로 수사를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대장동 수사가 용의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정진상 씨는 제 생각에는 입에 물린 여의주예요. 그럼 이제 여의주까지 다 그렸으면 뭐가 남았겠습니까? 활용 점정만 남은 건데,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조례와 정관을 갖다 봤을 때 최종 결재권자는 성남시장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용 그림 그렸을 때 눈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원 의원 전체와 상원 의원 3분의 1을 뽑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을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공화당은 과반을 간신히 확보한 데다 상원에서는 우위를 보이지 못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최소 220석을 차지해 과반을 넘겼다고 집계했습니다. 총 435석 가운데 218석 이상을 확보해야 다수당을 차지하는데 이를 간신히 넘긴 겁니다. But when you wake up tomorrow, we will be in the majority and Nancy Pelosi will be in the minority. 아직 다수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원 선거에선 초박빙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확보했다면서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주 3곳은 승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상하원 석권을 누렸던 공화당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정권 교체 후 치러지는 첫 중간 선거는 심판 성격이 강한 데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아
당초 공화당이 어렵지 않게 승리할 거란 전망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전 성격도 있는 만큼 전현직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하원의 치열한 견제를 받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고 중간 선거 승리를 통해 차기 대선 출마를 본격화하려 했던 트럼프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비싸가지고 자주는 못할 것 같아요. 적당히 마신 날에는 지하철 타고 가고. 아무래도 어쨌든 술 먹고 집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사실은 잡힌다고 하면은 나쁘진 않긴 할 것 같아요. 예, 이 보신 것처럼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를 위해 45년 만에 개인 택시 3부제를 오늘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심야 택시가 7,000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인데 과연 효과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개인 택시가 이제 그동안은 이틀 일하면 이제 하루는 쉬고 자, 이런 3부제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효과를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4월 달에 그 심야 할 택시에 대해서 그 3부제를 폐지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는 이제 아까 7,000대가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심야 택시가 지금 운행하는 게 부족해가지고요. 개인 택시를 갖다가 일단 5,000대를 갖다가 운행을 늘리는 게 목표인데요. 4월 달에 한시적으로 해제했을 때 1,200대밖에 증가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심야 택시 할증 요금을 갖다가 인상시켜서 뭔가 인센티브를 늘려줬기 때문에 1,200대보다는 더 많이 늘어나서 5,000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지만요. 예. 실제로 서울의 평균 그 개인 택시 운전기사의 연령이 64세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자녀분들 다 독립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심야 요금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이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이 밤늦게 고령의 운전기사분들이 나와서 운행을 늘릴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요. 5,000대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45년 동안 지켜온 개인 택시 3부제 폐기할 경우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은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보다도 법인 택시 회사의 그 이윤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45년 전에 개인 택시 3부제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차량 정비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 자동차의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차가 고장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차량 정비를 목적으로 3부제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는 없는데요. 그 다음 목적은 법인 택시의 일종의 수익,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부제를 폐지하게 되면 개인 택시를 아무래도 운행을 많이 하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 인상, 그다음에 또 이제 법인 택시에서 이제 운전기사를 찾는데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하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법인 택시 회사의 아마 이윤 감소가 또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택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짚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이제 승차 거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승차 거부라는 것이 이제 목적지대로 이제 분류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골라 잡겠다는 건데 목적지 미표시 의무화. 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성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예, 그것도 일단은 저는 좀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뭐 목적지를 갖다 미표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이제 목적지가 표시가 안 되니까요. 네. 기사들께서 이제 뭐 콜에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사들께서도 지금 현행 택시 요금 시스템 하에서는 뭐 그동안에는 목적지가 표시돼 있으면 택시 요금이 이제 규제를 받는 상황 하에서는 이제 장거리를 일단은 운행을 하는 것이
것이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거리 콜에 더 많이 응답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에 응해서 거기까지 기사들이 이동해 갈 때는 당연히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스를 소비하는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콜비를 부담을 하는 것,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지 목적지를 가려버린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번 이제 기사분들이 목적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콜에 응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아예 콜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길에 나가서 자기가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예.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심야 콜을 갖다가 최대 콜비를 5,000원까지로 인상하겠다고 한 정책이 그 여론조사 결과, 소비자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야에 택시를 빨리 잡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5,000원까지 콜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단거리 이동의 경우에는 뭐 콜비를 일정 부분 자기가 제시를 하는 소비자분들이 제시를 하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단순히 그냥 목적지를 가려버리겠다 이런 정책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야기되는 문제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택시 기사의 임금 구조 개편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원래는 이제 코로나19 확산 사태라는 충격이 뭐 각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뭐 택시 같은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인 택시에서 근무하던 기사분들이 이제 비대면 서비스 배달 산업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배달 라이더 쪽으로 이동을 하는 바람에 법인 택시 운행률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최근에 택시 대란이 생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배달료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배달 라이더로 이동했던 기사분들이 법인 택시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 처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법인 택시 기사 임금을 상승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대두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일단은 근무 환경이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라이더나 뭐 택배기사 같은 부분은 이제 피크타임, 뭐 이제 식사 시간대라든지 이럴 때만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다른 시간에는 이제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근무 환경, 이런 차이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택시라는 것이 사양 산업이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차 보급률도 높아지는 환경이고요. 인구는 또 줄어드는 환경, 이러기 때문에 과연 젊은 운전기사분들이 택시에 적극적으로 이제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택시 산업으로 뛰어드는 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다 보니까 물론 당장은 법인 택시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이것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또 쉽지가 않아서요. 또 다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 7일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텅 빈 가게를 지키며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달 참사를 겪은 서울 이태원에서 상인들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윈 참사는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인들은 영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한 식당 주인도 불 꺼진 가게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 재료들은 모두 상해서 버려야 했고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 카페의 테이블엔 의자들이 올려져 있었고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팔던 식당들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하던 한 60대 노부부는 참사가 너무 커서 가슴이 아프다며 기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태원 상인들의 현실도 참 가슴이 아픈 것 같네요. 네. 사실 이태원 상인들에게 헬로윈은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대부분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생계에 대한 걱정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은 당장은 막막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손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상인분들도 힘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인원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보다 2~3배가량 농도가 짙게 나타나면서 남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전북, 경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요.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오전까지 중부 내륙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0도, 부산은 2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